강연희 씨는 59이 되도록 아버지 제사를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음력 그날이 오면 전날부터 나무를 묻히고 생선을 굽고 탕국을 끓였습니다. 아버지 강무길 씨가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몇 해 뒤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부터였습니다. 32해 동안 가족들은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어머니 오필남 씨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원망과 그래도 제사만은 지내야 한다는 고집을 함께 안고 늙었습니다. 큰오빠 나도식 씨는 늘 제사상을 주관했고 연희 씨는 묵묵히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 제사상에 막 술잔을 올리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님 되십니까? 아버님이 따님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연희야, 아버지다. 제사상 앞에 촛불이 흔들렸고 연희 씨의 세상도 그 순간 함께 흔들렸습니다. 강연희 씨에게 아버지 강무길 씨는 오래된 흑백 사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지만 손으로 만지려 하면 먼지만 묻어나는 사람. 어릴 적 기억 속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손이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옷에서는 시멘트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그래도 연희 씨가 골목 끝까지 마중을 나가면 아버지는 늘 허리를 숙여 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연희야, 오늘은 뭐하고 놀았냐? 다른 가족들은 모두 연희라고 짧게 불렀지만 아버지만은 이름 끝을 길게 끌어 불렀습니다. 그 부름이 어린 연희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술도 가끔 마셨고 일이 안 풀리는 날이면 방 한구석에 앉아 오래 담배를 피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필람 씨와 다툴 때도 방문을 닫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희 씨는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무길 씨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방 공사장에서 한 달만 일하고 오면 밀린 월세와 쌀값을 갚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필람 씨는 부엌에서 보리밥 주먹밥을 싸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꼭 돈 들고 와요. 애들 신발도 다 해졌어요. 무길 씨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이번엔 빈손으로 안 와. 그리고 연희 씨에게는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연희야, 아버지 다녀오마. 그게 연희 씨가 기억하는 마지막 아버지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기다렸습니다. 2달이 지나자 필람 씨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석 달째에는 집주인이 문을 두드렸고 시장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남자가 돈 벌러 간다더니 아예 도망간 거 아니야? 그 말은 어린 연희 씨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몇 해 뒤 지방에서 일하던 사람 하나가 무길 씨가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정확한 시신도 서류도 없었지만 그 시절 가난한 사람의 죽음은 그렇게 허술하게 정리되곤 했습니다. 큰오빠 도식 씨는 가장 역할을 하겠다며 이를 악물었고 필람 씨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제사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살아있는 기억이 아니라 해마다 밥상 위에 모시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필남 씨는 남편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희 씨는 어머니가 장롱 깊숙한 곳에 아버지 작업복 한 벌을 접어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옷감은 낡고 색이 바랬지만 필람 씨는 해마다 장마철이 오기 전 그 옷을 꺼내 햇볕에 말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죽었든 살았든 우리 속 썩인 사람이다. 그 말에는 원망이 있었고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도식 씨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빨리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철물점 심부름을 했고 군대에 다녀온 뒤에는 화물차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는 그가 가장이었습니다. 연희 씨도 일찍부터 어머니 일을 도왔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시장 반찬 가게에 가서 팔을 다듬고 밤에는 동생들 교복을 꿰맸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의 부재는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밥상 위 반찬수가 줄고 아이들 목소리가 작아지고 어머니의 한숨이 길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제사 날은 더 힘들었습니다. 필람 씨는 누구보다 정성을 다해 음식을 차렸습니다. 입으로는 원망스러운 사람이라면서도 생선은 가장 좋은 것으로 골랐고 탕국 간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연희 씨가 어느 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미우면 제사는 왜 지내? 필람 씨는 칼질을 멈추고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워도 내 아버지다. 죽은 사람 밥상까지 모른 척하면 내 마음이 더 못 살 것 같아서. 그 말이 연희 씨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연희 씨는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버지 제사만큼은 친정에 와서 도왔습니다. 남편이 당신도 힘든데 꼭 가야 하냐고 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면 엄마 혼자 울어.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얼굴은 기억 속에서 점점 흐려졌지만 제사상 차리는 순서는 몸에 배었습니다. 도라지는 참기름을 조금 넉넉히 넣고 고사리는 간장을 세게 하지 않고 술잔은 도식 씨가 올렸습니다. 가족들은 그 반복을 통해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듯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도 이상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도식 씨는 제사 때마다 유난히 예민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먼저 받으려 했고 낯선 번호가 뜨면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희 씨는 그저 일이 많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큰오빠가 집안 책임을 오래 지다 보니 마음이 날카로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침묵이 살아있는 아버지를 덮고 있었다는 것을 연희 씨는 그날까지 몰랐습니다. 32번째 제삿날 저녁 친정집 거실에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필람 씨는 그날만큼은 방바닥을 몇 번이고 닦았습니다. 제사상에는 탕국, 나물, 전, 조기, 과일이 차례로 올라갔습니다. 촛불 2개가 흔들렸고 향 냄새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연희 씨는 짙은 남색 니트에 회색 바지를 입고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59의 나이에 제사 음식을 차리는 일은 예전보다 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그래도 손이 이를 기억했습니다. 어머니 필람 씨는 보라색 조끼를 입고 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든둘이 된 몸은 작고 마른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는 손도 자꾸 떨렸습니다. 큰오빠 도식 씨는 갈색 카디건을 입고 벽시계를 자꾸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술잔 가져와라 하고 먼저 움직였을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연희 씨가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도식 씨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 빨리 지내고 밥 먹자. 친척 몇 명과 조카들이 모였지만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제사라는 것이 늘 그렇듯 살아있는 사람들의 말소리도 죽은 사람 앞에서는 낮아졌습니다. 도식 씨가 술병을 들었습니다. 연희 씨는 잔을 받아 아버지 영정 앞에 올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한쪽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잠시 멈췄습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를 쓰는 일이 많았지만 필람 씨 집에는 오래된 집전화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도식 씨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거의 빼앗듯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식 씨의 얼굴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따님 되십니까? 아버님이 따님을 찾고 계십니다. 연희 씨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아버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도식 씨는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난 전하면 끊으십시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늙고 힘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연희의 아버지다. 그 한마디에 연희 씨의 손에서 술잔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이름 부르는 방식, 길게 늘어지는 끝소리,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몸이 먼저 알아듣는 목소리였습니다. 필람 씨는 젓가락을 방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 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제사상 앞에 가족들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연희 씨는 도식 씨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빠, 전화 줘. 도식 씨는 수화기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아니야. 이상한 전화야. 내가 들을게. 연희야, 지금 제사 중이야. 그 말에 연희 씨는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제사 순서인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인지 오빠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연희 씨는 낮게 말했습니다. 오빠, 전화 줘. 도식 씨는 망설이다 결국 수화기를 넘겼습니다. 연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귀에 댔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로 보이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해송요양병원입니다. 강무길 어르신 보호자분 맞으실까요? 강무길. 그 이름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붙여 부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연희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간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최근에 기억이 많이 돌아오셨습니다. 따님 이름을 계속 부르세요. 연희라고요. 연희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잠시 뒤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연희야. 연희 씨는 결국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맞아요? 수화기 너머의 노인은 긴 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컸겠구나. 그 말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59된 딸에게 많이 컸겠다고 말하는 아버지. 하지만 그 말이야말로 긴 세월이 끊겨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연희 씨는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필람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살아계신데. 필람 씨는 입술만 떨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연희 씨는 도식 씨를 보았습니다. 오빠는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연희 씨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두려움, 당황, 그리고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의 죄책감. 오빠. 연희 씨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빠 알고 있었어? 도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거실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도식 씨에게 향했습니다. 도식 씨는 수화기를 다시 빼앗으려 했지만 연희 씨가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말해. 알고 있었냐고. 도식 씨는 마침내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연락이 온 적은 있어. 필람 씨가 그 말을 듣고 몸을 휘청였습니다. 뭐라고? 도식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확실한 것도 아니었어. 병원에서 이름도 제대로 못 말한다 했고 우리 아버지 맞는지 아닌지도. 연희 씨가 끊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안 했어? 했다.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도식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쓰러질까봐. 그리고 이제 와서 아버지가 돌아오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에 연희 씨의 속에서 오래 눌린 분노가 터졌습니다. 오빠가 뭔데 아버지 생사를 혼자 끝내?
제사상 앞에 촛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날 그 집에서 가장 죽은 것처럼 보였던 건 영정 속 아버지가 아니라 가족들이 서로에게 품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도식 씨는 자신도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처음엔 사기 전화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늙고 야윈 얼굴이었지만 젊은 시절 아버지의 눈매가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혼자 강원도까지 찾아갔습니다. 해송요양병원은 산자락 아래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도식 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자기 이름을 더듬더듬 말했고 필람이라는 이름도 도식이라는 이름도 제대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이라는 이름만은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도식 씨는 그 이름을 듣고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아버지가 가장 찾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여동생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서러웠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에 연희 씨는 더 화가 났습니다. 서운해서 숨겼다는 거야? 도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인데? 도식 씨는 한참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아버지 원망하며 버텼잖아. 그런데 살아있었다고 하면 그 세월은 뭐가 되냐? 제사 지낸 세월은 뭐가 되고 우리가 아버지 없는 집이라고 살았던 시간은 뭐가 되냐고. 연희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 속에는 도식 씨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진실을 숨길 권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필람 씨는 방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우리를 버린 줄 알았다. 그 목소리는 너무 늙고 약했습니다. 매년 제사 지내면서 욕도 했다. 왜 그렇게 갔느냐고, 왜 애들만 두고 떠났느냐고. 그런데 살아있었다고. 연희 씨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필람 씨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필람 씨는 연희 씨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죄냐? 아니면 기다린 게 죄냐? 연희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간단히 죄를 나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를 당했고 어머니는 버림받았다고 믿고 살았고 오빠는 진실을 숨겼습니다. 각자의 상처가 서로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밥상을 차리며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연희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사상 위 술잔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제사는 못 지내. 도식 씨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희야, 살아계신 분 제사를 어떻게 지내?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연희 씨는 상 위에 올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향을 껐습니다. 방 안의 향 연기가 길게 흩어졌습니다. 32회 동안 반복되던 의식이 그날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연희 씨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도식 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필람 씨는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82의 노인이 갑자기 남편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도 쉽게 묻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연희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손톱 밑에 늘 검은 때가 끼어 있던 손, 딸에게 사탕을 쥐어주던 손. 그 손이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자 가슴이 저렸습니다. 해송요양병원은 산 아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건물 앞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고 겨울바람에 마른 국화가 흔들렸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간호사는 연희 씨 일행을 조용한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어제 통화 뒤로 계속 기다리셨어요. 그 말에 연희 씨는 발걸음을 멈출 뻔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말. 32회 동안 누구도 제대로 기다려주지 못한 사람에게 이제 와서 듣는 말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창가 침대에 한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매우 마른 체형, 희끗희끗한 짧은 머리, 깊게 팬 주름, 움푹 들어간 눈. 하지만 연희 씨는 알아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턱선과 눈매가 세월에 눌려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무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연희 씨를 보자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연희야. 연희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무길 씨의 손은 뼈만 남은 듯 가벼웠습니다. 그런데도 연희 씨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무길 씨는 딸의 손등을 아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많이 컸네. 연희 씨는 울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할머니 될 나이예요. 무길 씨는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이지. 필람 씨는 병실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발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원망과 그리움, 분노와 허탈함이 한꺼번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무길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필람 씨를 보았습니다. 오래 침묵한 뒤 그는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필람아. 그 한마디에 필람 씨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부르던 이름. 32회 동안 제사상 앞에서 마음속으로만 들었던 목소리. 필람 씨는 입술을 깨물다 결국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제 와요? 왜 이제 와? 무길 씨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 있던 모두는 알았습니다.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그 말밖에 시작할 말이 없다는 것을요. 병원 원무과 직원은 무길 씨의 지난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지방 공사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했고 신분증을 잃어버린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이 없었고 깨어난 뒤에도 말이 흐릿했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해 여러 시설을 옮겨 다녔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기억은 조각처럼 돌아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연희라는 이름과 오래된 동네 이름을 반복하기 시작했고 그 단서를 따라 병원에서 가족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연희 씨는 기록지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고와 가난, 허술한 행정과 긴 세월이 한 사람을 집 밖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필람 씨가 보낸 32회의 원망도, 도식 씨가 혼자 떠안았다고 믿은 책임도, 연희 씨가 아버지 없는 딸로 살아온 세월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의 모양은 달라졌습니다. 버림받은 상처에서 놓쳐버린 상처로, 원망에서 허망함으로, 그리고 허망함 뒤에는 깊은 슬픔이 따라왔습니다. 병실로 돌아오자 도식 씨는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 혼자 이 병실에 왔던 기억이 그를 붙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연희 씨는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화만 붙잡고 있으면 또 다른 시간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오빠, 들어가. 도식 씨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낯으로. 낯이 없어도 들어가. 또 도망치지 말고. 그 말에 도식 씨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섰습니다. 무길 씨는 한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선명한지 흐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식 씨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무길 씨는 아주 느리게 손을 올렸습니다. 도식이냐? 도식 씨는 그 한마디에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네. 고생 많았다. 도식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버지 생존 사실을 숨긴 사람에게 아버지는 고생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용서인지 기억의 조각인지 단순한 습관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식 씨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겁이 나서 다 망쳤습니다. 연희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진실 앞에 서는 일은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의 시간은 다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무길 씨를 집으로 모실 수는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쇠약했고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대신 연희 씨는 매주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갈 때마다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적인 말을 건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밖에 눈 왔어요. 엄마가 미역국 끓였는데 싱겁다고 투덜대셨어요. 오빠는 요즘 말이 좀 줄었어요. 죄책감이 많은가 봐요. 무길 씨는 어떤 날은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날은 멍하니 창밖만 보았습니다. 그래도 연희 씨가 손을 잡으면 그는 가끔 아주 작게 연희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연희 씨는 또 한 주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필람 씨도 몇 번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참 창밖만 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필람 씨가 작은 보자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작업복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보관하던 무길 씨의 옷이었습니다. 필람 씨는 침대 옆에 그것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거 아직도 있었어요. 무길 씨는 옷을 알아보는 듯 손끝으로 천을 만졌습니다. 필람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무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했어요. 제사상 차리면서도 욕했어요. 그런데 살아있었다니 내가 누구를 미워하며 산 건지 모르겠어요. 무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필람 씨는 그 눈물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했다는 말은 못해요. 내 청춘이 다 갔으니까. 연희 씨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필람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다음 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사는 안 지낼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밥은 챙겨야지. 그날 이후 제삿날은 기일이 아니라 병원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상 위에 술잔을 올리는 대신 연희 씨는 아버지가 삼킬 수 있는 죽과 부드러운 과일을 챙겼습니다. 도식 씨는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 엄마를 위한다는 핑계로 모두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았다. 연희 씨는 쉽게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빠가 병원비와 간병 문제를 앞장서 챙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용서는 말보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 시간을 다시 살아내야 했습니다. 강연희 씨는 아직도 그날 전화벨 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제사상 앞에서 울리던 전화, 수화기 너머의 낯선 간호사, 그리고 세월에 달아 희미해진 아버지의 목소리. 연희야 아버지다. 그 한마디는 32해 동안 죽은 사람으로 불리던 한 사람을 다시 살아있는 가족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노가 있었고 배신감이 있었고 허망함이 있었습니다.
큰오빠 도식 씨는 어머니를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가족 모두에게 진실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필람 씨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고 믿고 평생을 원망했습니다. 연희 씨는 아버지 없는 딸로 늙어가며 그리움의 방향조차 잘못 알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늦게라도 진실은 와야 했습니다. 진실은 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사상을 뒤엎고 가족의 침묵을 깨고 오래된 원망을 다시 피 흘리게 합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덮은 평온은 결국 누군가를 계속 외롭게 만듭니다. 연희 씨 가족은 죽은 사람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서로에게 묻지 못한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제사 대신 병원으로 갑니다. 술잔 대신 따뜻한 죽을 들고 원망 대신 늦은 안부를 건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이 이런 사실을 숨겼다면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